오늘 제목은 적화실상과 극복을 위한 대세운동. 대세운동이란 말 처음 들어보시죠? 아닙니까? 예. 자, 오늘 우리 정말 중요한 얘기. 지금 총선 이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목차를요, 오늘은 정해봤는데, 첫째, 현재 적화의 실상과 실상을 이제 보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문제를 한번 예측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암을 치료하려고 하면, 이 암이 생기게 된 원인들을 분석해야 정확한 처방전이 나오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이 적화된 상황이고 이렇게 전복된 상황이라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적화의 요인이 무엇인가, 이 원인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적화 요인에 대한 문제를 보고요. 세 번째는 이 적화의 상태에서 역전시킬 수 있는 묘안은 없나, 이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는 대한민국의 적화의 실상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도 60항쟁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주사파들은, 종북 세력들은 자기들의 세상이 곧 올 줄 알고 기다렸지만은 이게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다 보니까 낭망을 하면서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이제 울음을 그치고 졸업한 후에 이제는 먼 여행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긴 시간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사들, 사범대 나온 사람들은 교사로 가서는 전교조를 만들고, 기업으로 들어간 사람은 노동 현장으로 가서 민노총을 만들고, 재하로 간 사람들은 전국연합과 같은 이 종북 단체들을 만들고, 문화계로 가서 소설가가 되고 영화 감독이 되고, 종교계로 간 사람들은 목사가 되고 스님이 되고, 그 다음에 귀촌 귀농 운동을 통해서 지방과 마을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하부를 바꾸기 위한 그런 운동들을 오래도록 지속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한 30몇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울음을 그치고 이제는 대한민국에 드디어 자기들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으로 진입해서 드디어 정치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했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헌법도 바꾸고 법률도 바꾸고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이룰 수 있는 단계에 왔다. 이제 사실상 우리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7, 80년 정도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느 틈엔가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해서 그들이 세상을 만드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으니 우리의 충격은 매우 큰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지금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요, 한번 보자고요. 대한민국은 원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우파의 나라입니다. 우파의 나라인데 어떻게 된 건지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보니까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당의 의석은 108석, 300석 중에 108석, 그 다음에 중도 정당 정도 되는 어떤 정당은 4석, 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188석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인 것으로 봤는데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보니까 완벽하게 정치권이 전복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문재인 정권 당시에 어떤 그 자생종북 세력이 아니고 이제 북한과 연계된 진성종북 세력이 주도하는 그런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에 우리의 충격은 훨씬 더 큰 거죠.
이인호 교수님이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힘만으로는 이제 이 체제, 이 전복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 전복된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2011년도만 해도요. 2011년도만 해도 좌파 정당이라는 것은 민노당 하나가 있었는데요. 국회의원 숫자가 5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는 통진당으로 확대가 돼가 13명이 되었다가 2013년도 5월 달에 이석기의 내란 선동 사건, 아로 사건이 발각되는 바람에 이석기가 구속이 되고 또 그 여파로 통진당이 13명 있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 조치당했습니다. 그래서 13명 국회의원이 싹 해임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좌파 정당이라는 그 정당은 종적을 잃고 사라져 버렸어요. 많은 국민들은 야 이제 종북 정당이 없어졌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2014년도의 얘기예요. 10년 만에 어떻게 된 건지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의 188석을 차지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죠. 이 종북 세력이 정치권을 장악한 과정은 사실상 설명하려면 좀 깁니다만은 첫째는 북한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산화를 시킬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하고 종북 세력 보고 뭐를 시켰냐 하면 이제는 정당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령에 따랐는지는 모르지만 2001년도 3월 달에 북한이 민노당으로 들어가서 장악하라는 지령을 내렸고 그해 9월 달에는 종북 세력 전국연합이라는 단체가 모여가지고 이제 그 전략 회의를 했어요.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민노당 안으로 들어가서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하자. 그리고 10년 되면 정권을 장악하자. 그리고 북한하고 연방제로 적화통일을 하자. 이 세 가지의 어떤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측대로 3년 뒤에는 민노당으로 대거 들어가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했고요. 그 다음에 10년이 되는 2012년도에는 바로 2012년 대선이 있기 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통진당으로 확장하고 민주당과 야권 연대해서 결국은 이제 13명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나아가서는 대선 때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대선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종북 정권을 창출하려고 하다가 그게 통진당 내분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까 아로 사건 때문에 이석기가 8년 동안 교도소에 가고 또 2014년도 12월 달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통진당이 해산되는 그런 거듭되는 어떤 비운이 있었지만은 바로 그 모든 어떤 불행한 사태들을 다 극복하면서 지금처럼 완전히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을 부활하고 이제 그 종북 세력이 민주당으로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제는 완벽히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민주당 일당을 사실은 진성 종북 세력이 장악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함께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그와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치 전복에 북한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정권이 수립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대남 공작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또 거기다가 선거 때마다 북한의 대남
선거 개입 공작이 없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 때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한번 보자고요.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겠지만은 제가 다 알 수 없고 언론에 노출된 것만 좀 살펴보면 작년 5월 1일 날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그런 게 있었대요. 북한이 대남 선전 매체, 뭐 조선노동당, 조선중앙방송인이 그 노동신문인이 등등 같은 언론을 통해서 또는 해외로 파견된 공작원을 통해서 많은 선거 개입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개입 공작을 했는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 대한민국 선거 올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당과 보수 진영의 갈등을 조정하고 분열시켜라. 그런데 분열시키는 내용은 어떠냐 하면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친윤과 비윤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신당 창당론을 띄워가지고 이걸 분열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철수와 같은 이준석과 같은 비윤 세력들이 앞으로 공천 대학살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신당을 창당해 나가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막 이렇게 조성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준석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가가지고 신당 5%를 먹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우파 진영 내 분열 사항에는 북한의 대남 공작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재 여사로 볼 게 아니고 오늘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야권의 어떤 전략 전술과 우파의 분열이라는 이런 어떤 문제들은 북한의 대남 공작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그대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요, 사실상 정치 전복의 완결판입니다. 그전에는 어설펐다면 이번에는 진성종북 세력들이 확실하게 정치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봤던 현상과는 사뭇 다른 거의 전쟁과 같은 현상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정치권의 장악, 정치권의 전복 현상은 세계 공산국가가 공산화 과정에서의 마지막 일어나는 관문의 어떤 현상과 유사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면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법률을 바꾸고 헌법을 바꿈으로써 체제를 전환하는 바로 막바지 단계의 현상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성종북 세력을 하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권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한 진성종북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2011년도 이제 2012년도 총선을 앞두고 이제 통진당과 이석기가 주도하는 통진당하고 그 다음에 한명숙이 이끄는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야권 연대를 해서 총선에서 통진당이 13명이나 당선되는 압승을 거두게 됐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는 이제 이석기와 문재인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것을 꾸미다가 이게 그냥 중도에서 실패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총선 바로 다음 달 5월 달에 바로 그때 통진당 내분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왜냐하면 이석기와 같은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온라인 부정선거를 해가지고요. 그 문제 때문에 PD계열하고 치열한 싸움이 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그때 주사파 운동을 했다가 전향을 한 이종철이라는 고대 총학생회장 했던 사람이 바로 TV조선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종북 세력이다 하면은 뭐 그냥 어느 정도 북한에 우호적이거나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석기와 같은 그런 종북 세력들은 철저히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복,
뒤집으려 하는 세력이고, 대한민국을 주체 사상의 조국,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이를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란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지금 볼 때는 지금까지 진성종북 세력, 경기동부연합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가장 명쾌한 어떤 정의를 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일반 국민들은 종북 세력이라 그래도 극우 세력들이 그 사람들을 매도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우습게 넘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진짜 위험한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종북 세력들이 이석기가 구속 8년 동안 교도소에 가 있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해산 조치당하는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또 까마득히 종북 세력 위험성을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통진당이, 해산됐던 통진당이 문재인 정권 기간을 통해서 다시 진보당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이제 제도권 정당이 됐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울산 북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1명을 당선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으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그 다음에 진보당, 새진보연합, 또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이 4개의 정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비례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의석을 나눠 갖는 바람에 진보당이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2명이나 당선시켰습니다. 이제 3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어엿한 제도권 정당이 됐습니다. 해산됐던 통진당이 원래 유사정당을 못 만들게 돼 있지만은 이미 대한민국은 전복됐기 때문에 그런 정당을 만드는데 아무도 그 정당이 지금 해산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조치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해산하도록 지금 정부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진보당은 지금 다시 제도권 등장하자마자 이번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 하면 상속세 최고 세율을 90%로 상향하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90% 상속세를 받아버리면 그러면 모든 여러분의 재산은 다 국유화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이든 LG이든 어떤 대기업도 90% 상속세 받아버리면 그 모든 기업은 다 국유화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있을 수도 없는 공약을 내세우고 주장을 해도 지금 해산도 못하는, 입번 것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한미관계를 해체하겠다는 이런 주장을 해도 지금 누가 언론에서 이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한 전복 상황이 잘못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불어민주당도요, 사실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2021년도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 되려고 민주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많은 진성 종북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통진당에만 있던 그런 세력들이 이제 제1당속으로 대거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있던 문재인을 지지하던 친문 세력과 그 다음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친명 세력 간의 치열한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누가 승리했냐? 친명 세력이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까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완벽하게 친명의 어떤 국회의원을 대거 당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명에 도전하는 친문 세력들, 말하자면 80년대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와 같은 사람들조차도 친명 세력에 도전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공천을 못 받도록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속된 말로 꼬리를 싹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명 일색화, 진성 종북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이란 제1당 이걸 완벽하게 장악한 상황에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바야흐로 전체주의 정당의 성격을 확실하게 띠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변하게 된 결정적 계기 안에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2008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숫자 있잖아요. 당원 숫자가 2만 몇천 명밖에 안 됐어요. 2만 몇천 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10몇 년, 한 15, 16년 정도 지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권리당원. 한 달에 1,000원씩 이상 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면 245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전체 당원, 돈 안 내는 당원까지 합치면 500만 명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많은 어떤 당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언제 들어왔냐? 이재명이 들어올 때 그때 같이 왕창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와 같은 친명 일색화가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그 지지 세력들이 팬덤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당을 완전히 바꿔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거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그 유사 여러 가지 좌파 정당들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완전히 하객진을 구성해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를 괴멸시키는데 다 지금 총선에 다 그런 연대 전술을 구사했고 총선이 끝난 후에는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한 일단은 목적에 모두가 일치 단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총선은 총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앞으로 총선 끝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나아가서는 이제 종북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 전술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끝난 후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현재 좌파 진영이 향후 행보를 한번 보는데 필요합니다. 총선이 끝난 후에 야권이 5월 25일 날 야권과 그 다음에 이 좌파 시민단체가 연합한 서울역 집회를 했어요.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최상병 특검법이며 뭐며 해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모두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는 건데 이 행사 때 참여한 정당들을 가만히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을 가진 모든 좌파 7개 정당이 동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좌파 시민단체 112개 시민단체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 때 만들었던 그 연대 전술, 연대 연합했던 그 세력이 모두 다 일치로 총선 끝난 이후에 윤석열 퇴진 운동에 다 힘을 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연대체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까지 아마 그 전선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첫째 하나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가능하다면 3년 안에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기 전에 끌어내리는데 일단 주력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끌어내릴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을 막 반윤 정서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뭐 특검법이나 모든 것을 다 가동해서 흠잡는 데 주력할 것이고 아니면 헌법을 바꿔가지고 일단은 대통령의 임기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할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그냥 가격을 하고 타격을 해서 국민들 속에서 윤석열을 하면 막 질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반윤 정서를 민심 이반을 하도록 계속 만들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후에 어떻게 하냐. 지금 일단은 정치권은 장악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방 하부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그 좌파들이 지금 마을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국민들의 그를 유권자들을 다 장악할 수 있도록 지금 법 체계를 계속 그를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보당 같은 정당들은 실제 행동 대원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해화부 읍면동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 운동을 통해서 2년 동안 밭갈이를 한 후에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유권자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있는 대선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총선 때 했던 그 모든 연대연합의 어떤 전략으로서 정권을 완벽히 장악해서 종북 정권을 창출한다. 아마 이런 전략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종북 세력은 마지막 진지 장악을 위한 대전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요, 전 세계 공산국가로 만드는 공산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진지는 무엇이냐 하면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을 장악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뭐 노동계, 교육계, 학원, 종교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대중을 장악한 거는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한 거고, 정치 권력을 딱 장악하면 그때부터는 법률 바꾸고 헌법 바꾸고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지는 정치권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으니까 그 다음 번째 마지막 이제 남은 거는 마무리. 그들의 정치 권력을 체제를 바꾸는 마무리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방 하부를 완벽하게 장악함으로써 유권자를 장악하고 그걸 통해서 완전히 마침표를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완결 진지는 지방 마을이고, 전투로 따지면은 공중전이 아니고 참호전, 땅굴을 통한 그런 것들을 다 완전히 이제 그 숨어 있는 적들을 완벽히 소탕했을 때 모든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장악을 위한 그 어떤 진지전이 아마 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대전투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를 하면서 2021년도 3월 달에 제가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써서 전국에 다니면서 지금 좌파들이 마을을 장악하려고 한다. 빨리 국민들은 깨어나서 이들을 저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고 제가 한 5개월 정도 국민들을 깨우니까 국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가 모르고 있다가 막 일어나서 저항하는 바람에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그 법은 저지가 됐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저지를 했지만 조례를 통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제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미비점이 있겠죠. 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를 통해서 했으니까 미비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앞으로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지금 마을에 막 들어갔던 귀촌 귀농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좌파들이 마을을 장악해 가고 그 다음에 또 주민자치회니 마을 교육 공동체니 마을 경제 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니 이와 같은 많은 이 조직들을 만들어 놨지만은 이거를 좀 더 이제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빨리 법적인 지원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번에 이번 총선이 끝나자마자 가장 빠른 속도로 그거를 만들려고 지금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됐고 지방의회 법안이라는 이상한 법안을 또 발의했고 농어민 회의소 법안이라는 것도 발의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법안인지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이걸 하는데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2026년도에 마을의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에 그 마을 활동가들을 기반으로 한 진보당이나
지역당 그런 세력들이 완벽하게 유권자를 장악해서 이제 다음 대선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의석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법안을 막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활동은 누가 하냐면 진보당에 가서 지역을 활동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인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발의해주고 진보당은 실제 가가 전국에서 막 그냥 민노총과 같은 조직, 그 다음에 좌파 마을 활동가들과 함께 막 해가지고 밭갈이를 하는 거고, 이런 연대 연합 전술을 통해서 지금 2026년도 지방선거에 압승을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지역당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등포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등포당이 생겼어요. 그렇다면은 강남당, 서초당, 동작구당도 생길 수 있겠죠. 이게 지금 228개 지역구마다 이제 정당이 만들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혹시나 또 여러분, 근데 이 정당은 어디를 기반으로 하냐면은 3,500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같은 좌파들이 만든 저 꾸며놓은 조직적인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당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있고요. 나아가서는 시도 단위의 정당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전북지역당이라고. 전북지역당이 만들어졌다면 앞으로 부산당, 대구당, 뭐 대전당, 경기도당 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역별로 정당이 만들어져 가지고는 이거를 전국적인 정당들을 연합해 버리면 이게 전국 정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역당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번 총선 때 사실상 연대 연합할 때 지역당 연합이라는 정당 명칭이 이미 등장해 가지고요. 이미 이제 뭐 통합 논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여사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2026년도 지방선거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어떤 정치 세력화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요, 진보당이라는 정당, 통진당 후신의 정당이 대표 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서 유세를 하더니 누가 지금 대표가 됐냐 하니까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요. 이 김재현이가 옛날에 2012년도 총선 때요, 이석기 그룹이에요. 이석기 경기동부연합 소속인데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해임 조치당한 사람이 이번에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진당 후신정당이라는 게 이것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대표 선거를 하면서 모든 유세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정당은 어디에다가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냐 하니까 2026년도 지방선거에 모두 에너지를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집권정당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통진당 후신의 진보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집권당이 되겠다. 당원 숫자는 20만 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지방의원 당선자를 150명으로 당선자를 배출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야말로 민노총과 같은 그런 엄청난 전국 하부의 조직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이제 지방선거는 진보당의 진면목을 국민들 앞에 선보일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딱 해가지고 완전히 유권자를 장악한 후에 더불어민주당 1년 뒤에 있는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여러 정당들을 통합과 연대를 주도해서 그런 정당들을 견인해서 이끌어가서 결국 종북정권을 창출하겠다. 자기들이 주도하는 종북정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개헌을 하고 체제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렇게 종북정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진보당의 지금 국민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1%입니다. 1%밖에 안 되는 정당이 이미 국회의원 3명을 얻고 사실은 5명 얻으려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그들의 실체가 노출되는 바람에 2명이 이제 탈락이 되고 3명이 당선됐습니다. 그런 정당이 이제 지방선거 때 150명을 당선시키고 이제는 그 뒤에 있는
대선에서 종북 정권을 다른 정당을 다 이끌어가 종북 정권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밖에 안 되는 정당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지금 거기에 대한 전략 전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에 장악을 한 연대연합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거는 진보당과 그 옆에 있는 민노총, 노동당, 지역당 연합과 같은 세력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들이 세력을 넓힐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를 계속해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연대연합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종북정권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 모르는 사이 이 적화된 요인들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은 저의 강의를 듣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 강의도 듣지 않고 그러니 이 사태를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적화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요인은 뭐냐 하면은 사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적으로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자, 그런데 이것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고 즐기기는 좋아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수이지만 종북 세력에 점령당한 결정적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의 실체를 속이는 실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공산사회주의 세력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그들이 원래는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아주 선량한 양인 것처럼 탈을 쓰잖아요. 민주 세력이다, 진보 세력이다, 평화 세력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력들의 그 본질, 사악한 본질을 전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레닌이 말했죠. 공산주의자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따위는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짓으로 포장하는데 너무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장 용어는 너무 많아요. 진보다, 민주다, 인권이다, 복지다, 평화다, 반일이다, 민족 통일이다,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는 뭐 인민의 어떤 국가가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하기 위한 유권자들을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한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적화의 상황을 만든 결정적 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사악한 속임수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수진보라는 프레임입니다. 보수진보라는 프레임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써왔잖아요. 그런데 이 프레임은 누가 만든 거냐 하면 바로 좌익들이 만든 것입니다. 언제 만들었냐 하면은 1990년도 전후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는 그 즈음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십시오.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사람들 보고 보수진보란 말 안 써요. 해방 직후에는 뭐라고 불렀냐? 좌익우익이라 불렀어요. 그러면 혼란이 없어요. 이거는 전 세계가 다 공용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1990년도 전후에 좌익들이 만든 프레임을 우리 국민들이 다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정명운동, 올바른 명칭을 사용하는 운동에 너무 무지한 탓에 그들의 속임수 용어에 우리가 국민들이 다 휘둘려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 여론조사에 보면요. 국민들 보고 물었어요. 당신은 사상이 뭐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36%, 중도라는 사람이 34%, 보수라는 사람이 24%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진보라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상태가 되고 보니 이제 선거가 진보냐 보수냐를 가지고 선거하면 판판이 진보가 이기게 되는 정도로 이제 사태가 악화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요 진보하고 중도를 아울러 가지고 반보수 대연합, 보수 싫어하는 사람은 다 같이 모여 그래 버리니까 이거는 무조건 선거에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좌익한테 유리한
좌익이 만든 자기들에게 포장용으로 쓴 어떤 프레임을 우리 국민들이 다 쓰다 보니까 우리가 젊은 청년들을 좌익한테 다 선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과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좌익이, 소수의 좌익이 다수의 국민들을 속이고 정권을 쟁취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이 불행한 사태까지 만들게 된 게 바로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 때문이죠. 여론조사 했는 것을 대충 진보 중도 보수로 그림으로 표시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청년들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진보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진보가 좋으냐, 진보라고 생각하느냐, 보수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한 10년 전에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60%가 진보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 보고 이야기했어요. 왜 진보가 좋으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냥 좋은 거 아니냐, 나아갈진 걸음부. 그래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원래 정치학적으로는 진보 세력이란 공산사회주의 세력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을 포장하기 위한 썼던 용어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라서 자본주의를 멸망하고 공산주의로 가는 게 진보라는 그들의 이론에 따라서 그리 쓴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전 세계는 다 공산주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모든 세계는 진보라고 하면 공산사회주의를 말한다고 다 알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진보 세력이 공산사회주의를 말한다는 걸 잘 모르고 속았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데 보면요, 미국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로 이게 프레임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주의 공화당, 자유주의 민주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미국 사람들 보고요, 진보라고 그러면 저거 사회주의자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보고 레디컬스, 과격 세력이라고 불러줘요. 그런데 그 진보주의를 한국의 경우는 자유주의 있어야 될 자리에 그걸 빼버리고 진보주의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보수가 싫은 사람은 자동빵으로 그냥 공산사회주의가 만든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심각한 체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빨리 진보라는 어떤 세력은 사실은 공산사회주의를 말한다는 명확한 어떤 명칭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이 청년들에게 이제 이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다시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안 들더라고요. 왜 안 들었냐 했더니 진보가 공산사회주의를 말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세력인 줄 알고 거기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바로 이탈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공산사회주의를 말한다는 것만 알아도 바로 지금 대한민국 체제 위기는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들의 어떤 경우를 5분 만에 바로 이렇게 변화된 상황, 변화된 것들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제 위기를 벗어나려면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들이 제법 있잖아요. 진보 세력이 종북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종북 세력 알리기를 한 탓도 있고, 통진당, 진보당과 같은 진보라는 게 종북 이미지가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여론 조사를 해보면요, 중도를 중도 진보, 중도 보수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진짜 진보라는 데 손드는, 그래도 끝까지 드는 사람은 16%밖에 안 될 정도로 지금 진보의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는 실체가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야당도 진보라는 말을 이제는 용어를 상당히 자제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이와 같은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히 좀 해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 프레임이 더 심각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진보 보수가요, 총선의 문제를 떠나서요, 훨씬 심각한 문제는 국가 수호를 해야 될 주체자들,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될 사람들이 심판석에 올라가서 가만히 지금 구경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은요, 국가를 수호해야 될 헌법상 책임이 있는 세력인데요, 진보냐 보수냐 그 사이에서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 종교인들은 정교 분리가 있으니까, 지식인들은 또 중립성 함정, 그러니까 새의 양날개 좌익우익이 다 있어야 되니까 이건 편향되면 안 돼. 이와 같은 어떤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요, 진보 보수가 지금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종북 세력이 그 안에 핵심에 딱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김정일이나 지금 북한이 간첩 어떤 그를 통해 가지고 대남 공작을 선거 때마다 하고 있는데 뭘 내세우냐면 반보수 대연합, 보수만 제외하고 다 연합해라, 진보 대연합이니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 보수 진보라는 틀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선거에서 항상 종북 세력이 승리하도록 지금 공작을 해왔다 이겁니다. 자,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래요. 진보 대연합, 반보수 대연합, 이것이 바로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게 바로 보수 진보라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의 대남 공작망이 보수 진보라는 틀 안에서 지금 이거를 적화하는 수단이라는 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수 진보 간의 건전한 어떤 경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진보 그룹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종북 세력들의 실체를 국민들이 모르고 그냥 있는 겁니다.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을 완전히 걷어내고 나면 그 진보 안에 종북 세력 간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이 실상을 국민들이 정확하게만 안다면 우리가 지금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회, 지식인들이 이제 대한민국 파괴 세력이 바로 진보 보수 프레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들이 국가 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다수의 대중들은 지금 이렇게 북한과 연결된 간첩, 그다음에 종북 세력들이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사상을 모르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정작 깨닫는 일부 각 세력은 너무나 소수일 뿐이어서,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위험 상황을 지금 낳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요, 우리가 뭐냐면 보수 진보라는 프레임이 어떤 또 부작용을 낳냐면 우파들을 아주 분열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무슨 부작용이냐 하니까요, 보수 진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당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행동하는 소수의 우리 우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들은 수구 꼴통이야, 극우야,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행동하는 우익들은 보면 중도로 가는 국민의힘당 같은 당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거는 우파 정당도 아니야,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저거는 국진당이야, 그러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우리 이 보수 진보라는 이 프레임이 갖는 부작용이 우리 대한민국 세력들을 극히 분열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진보 세력이 좋은 세력인 줄 알고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다 몰려가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세력들은 보수 진보라는 프레임 때문에 수구 꼴통이다, 극우다, 이런 어떤 프레임 때문에 우리 내부를 분열시켜 가지고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국가 위기에 직면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어떤 획기적인 전략 방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걸 저는 대세운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운동을 적극 전개하면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세운동이 뭐냐? 대세운동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세력 약칭을 대세, 그 다음에 반대한민국 세력의 약칭을 반대세라고 저는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이 프레임은 2008년도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제가 만든 책이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은 쓰면 안 된다. 이건 적을 이롭게 하는, 적들이 만든 적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우리가 왜 쓰냐. 이건 쓰면 쓸수록 우리가 피해가 크다. 이래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대세 반대세라는 프레임으로 쓰자. 그건 대한민국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그랬어요. 진보라는데 60% 든 사람들을 보고 물었어요. 대한민국 긍정하는 세력은 대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은 반대세다. 대한민국 대세인 사람 손들으라고 할 때 다 대세를 손들더라고. 반대세 손들어라.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긍정하냐 부정하냐라는 그 프레임으로 만드니까 모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자동방으로 그냥 이 대한민국 긍정 세력에 손을 들더라고. 혼란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만든 후에 그 야당에서 그죠, 좌파 국회의원들, 민변 참여연대 모든 좌파 교수들이 다 달라들어 가지고 이 책을 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어요. 그때 여기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지금 이 책을 보는 순간에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두렵냐 하면 이 책을 읽는 순간에 내가 누구인가, 대세일까 반대세일까, 나 스스로를 규정하게 만드는 책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분의 얘기를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좌파들은 자기는 진보 세력이라고 불렀어. 항상 진보는 우리는 정당하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프레임으로 딱 적용해 보니까 자기가 반대한민국 세력이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고 이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이 반대한민국 세력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세력이 이렇게 대세 반대세 그 개념으로 대체 용어를 쓰고 진보 보수라는 그 용어를 쓰지 말자는 겁니다. 진보 세력이라는 건 안에 좌익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과 부정하는 세력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 프레임을 쓰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버리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중도에 있는 사람들 다 그죠, 자유민주주의 세력도 쏘가가지고 그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오늘날 이런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제 좌익을 승리하기 위한 프레임이고 또 우리 내부를 우파 세력들을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대한민국 긍정하는 세력은 다 같이 가자. 그렇게 하면 반대한민국 세력은 극히 스스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는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익 세력이든 우경 세력이든 좌경 세력이든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은 이제는 같이 가자. 우리는 하나다. 좌경 세력도 받아들여도 돼 그러지만 좌경 세력도 기본적으로는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순화의 대상인 거지 배척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사람은 다 같이 가자는 어떤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소모적인 어떤 갈등을 벗고 대한민국의 사상과 역사를 긍정하는 세력들의 어떤 각성운동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 가면 이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진보 세력 안에 좌익과 좌경 세력을 분열시킴으로써 좌파 그룹을 해체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되면은 지금까지 그들이 다 진보라는 좋은 이미지로 막 그냥 청년들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힘을 강력하게 갖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이란 그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진보 세력을 좌파 세력을 완전히 갈라치게 해버려가지고 그들의 힘을 완전히 약화시키자 하는 것이 대세운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이제 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운동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을 깨워야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만들고 2000의 재집권 전략 대세 반대세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184페이지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냈더니
지금 뭐 정부 내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우파 단체들이 이 책이 너무 잘 됐다고. 아니 제가 뭐 자기 스스로 칭찬해서 좀 약간 쑥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좋고 결국은 이 책을 통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세력들이 각기 단체별로 서로 막 그냥 이게 모래알처럼 이제 분열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 같은 이제 전략서를 가지고 그거를 공유를 하면 이게는 우리 지금 분열된 어떤 대한민국 상을 확실히 줄이고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세력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을 다 받고 자대 배치를 하면 부대 간의 연합훈련에도 다 같은 어떤 행동, 전투 행동이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체는 달라도 그 다음에 뭐 정부나 그 다음에 당도 지금 완전히 모래알입니다. 지금 그리고 막 이게 서로 내부 투쟁이 심해가지고 이제 이러다가는 아마 박근혜와 김무성 간의 이 분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고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로 이제 간 것처럼 지금 더 심한 상태로 아마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현재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공통의 내비게이션이 장착돼야만 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어떤 그 위기 상황을 생각해서 공통의 이제 전략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 민주당에도 보니까요, 뭐가 있나 하니까 지금 을지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10년 동안 있는데 이번 작년 8월인가에 뭘 만들었냐 하니까 진보 집권 전략이라는 책을 만들어가 그거를 모든 그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내 다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어가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략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이 그냥 지멋대로 하다가 오늘 이렇게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전략에 대한 어떤 공통의 내비게이션을 공부하고 탑재하고 이제는 하나의 어떤 행동 대형으로 이제 전투에 임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계 내에서도 이와 같은 이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앞으로 순회 강연회도 하고 각 단체들한테 필요하면은 교육 운동을 통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 있었죠. 성공한 게 결국은 새마을 연수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모아가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마을로 보내고 해서 대승을 거둔 것처럼 제가 대세연수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많이 교육시켜서 대한민국 하나가 되게. 우리는 하나다. 왜 분열하냐? 이제 분열하지 마라. 이런 전략 전술로 가면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